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바로 취업에 성공해 30을 훌쩍 넘길 때까지 일에만 몰두했던지라 남들 다 하는 요란한 연애를 해보질 못했어요. 물론 가벼운 연애 몇 번은 있었지만 사랑이다 느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결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대학 때 짝사랑했던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당시 선배는 인물 좋고 패션 감각 뛰어나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하는 법 없이 언제나 매너가 좋고 친절해서 인기가 정말 많았죠. 그래서 저는 혼자 몰래 좋아하면서 고백해볼 용기조차 없었어요. 당연히 일찍 결혼해 가정을 꾸렸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쁘고 집안 좋은 여자 만나 아이도 낳고 반듯한 직장 다니며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40이 다 되도록 미혼으로 있었다니 어쩌면 처음부터 나랑 잘 될 운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곧바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하니 그 사람의 모든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 얘기가 오갔는데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던데? 그래? 선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없었어? 나는 연애도 별로 안 했지만 결혼 생각은 아예 없었거든. 엄마 앞에서 연애하는 티 낸 적도 없고 뭐 그러다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니까 엄마가 엄청 놀라더라. 너 빨리 보고 싶어 하셔.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저도 그 사람과 빨리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선배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얘가 결혼 안 한다고 하길래 내 팔자에 며느리는 없구나 했는데 세상에 이런 날이 오네. 학교 후배라고? 네, 2년 후배예요. 우리 아들, 뭐 어느 집 아들이야 안 귀하겠냐마는 내가 젊어서 혼자 되고 얘 하나 믿고 살았어. 사실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워낙 인물이 좋았거든. 놀다 넘어져도 울지 않고 순하고 착하고. 아, 그거 보여줘야겠다. 어머니는 갑자기 방에 들어가 두꺼운 사진첩을 2개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봐봐. 옛날 집 마당에서 뛰어놀던 사진인데 우리 아들 정말 귀엽지? 너무 귀엽네요. 지금 얼굴 그대로네. 그런데 와, 집이 너무 좋아요. 응, 우리 연희동 옛날 집. 집 마당이 이렇게나 넓었어요? 그때는 사시사철 정원사 불러서 관리하고 그랬거든. 유치원 친구들 불러서 마당에서 생일 파티도 하고. 이 사진은 와, 자동차 멋있다. 옆에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집 운전기사. 기사도 있었어요? 기사만 있었나? 집안일하는 사람이 둘이나 있었는데. 야, 너 그 누나 기억하지? 애기 때부터 너 봐주던 미옥이. 가끔 생각나. 그 누나도 이제 할머니 됐겠다. 사진들을 쭉 훑어보면서 알았습니다. 옛날에 정말 부자였구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부티가 났구나. 참 좋은 시절이었지. 늘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철철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여기 이 사진 봐봐. 비행기 안에서 찍은 거. 강원도에 별장도 있었어. 아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어머니의 얼굴에 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가 봐도 그 시절을 한없이 그리워하는 미소였어요. 엄마, 옛날 얘기 그만해. 그래봤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많이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다 부질없는 얘기지. 그나저나 상견례는 언제 할까? 시어머니께 인사드리고 바로 다음 주 저희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를 갖게 됐는데요.
우리 아들이 장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워낙 귀하게 키웠어요. 우리 딸은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그동안 일에만 정신 팔려 살았답니다. 저도 얘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사실 얘들 아버지가 얘 10살 때 세상을 떴거든요. 혼자 애 키우는 여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혹시 밖에 나가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이나 받지는 않을까 길을 쓰고 비싼 옷 사입히고 비싼 학원 보내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마음 쓰신 것 이상으로 아드님 잘 자란 것 같은데요, 뭐. 애들 아빠 살아있었으면 우리 아들 판검사 되고도 남았거든요. 얘가 워낙 머리도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 사람 떠나고 갑자기 갓을 키우는 바람에 공부 제대로 못 시킨 게 천추의 한이랍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그나저나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 그건 제가 전세 아파트 알아보는 중입니다. 맘 같아선 40평대 아파트 한 채 떡하니 사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엄마가 가진 게 없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부모님이 집 해주는 세상 아니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알뜰하게 돈 모아서 빨리 집장만 할게요. 전세 아파트 해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엄마도 제 말에 적극 동의를 하셨고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자기, 혹시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왜? 엄마가 아파트 구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고 해서. 자기는 집 구하는데 엄마 돈으로만 구하는 거야? 나는 돈 없거든. 지금 엄마 사는 집 끼고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모자라서. 사랑이란 게 뭔지, 콩깍지란 게 뭔지, 제 친구나 동생의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남자는 여태 모아놓은 돈도 없이 뭐하고 산 거냐, 그 나이 되도록 엄마 덕만 보고 산 거냐며 결혼을 뜯어 말렸을 텐데 전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제 돈 1억 4천을 전셋집에 보탰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 집이고 곧 부부가 될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의 완곡한 뜻에 따라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너 그거 알아야 된다. 성당에서 결혼식 올린 사람은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알았지? 성당이든 예식장이든 둘이 물 떠놓고 맞절로 끝내든 이혼이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그때는 시어머니의 말이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풋풋한 시절 짝사랑했던 남자를 남편으로 맡게 되었죠. 꿈을 이룬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던 배우자의 나쁜 모습이 결혼을 한 후에야 보인다고 하던데 저는 신혼여행 때부터 조금씩 느끼게 됐습니다. 연애할 때 만나면 밥 먹고 술 마시는 일은 다들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했고 학교 때도 그 사람은 술 잘 마시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던지라 아니 그때는 오히려 그게 더 멋있어 보였기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첫날 밤 저녁을 먹으며 시작한 술을 호텔방에 와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마시더라고요. 그만 마셔. 벌써 몇 병째야? 기분이 좋으니까 마시지. 자기는 어떻게 아무리 먹어도 취하질 않아? 내가 좀 술 매너가 좋긴 하지. 술이 그렇게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멋있잖아. 술이라는 건 참 멋있는 것 같아. 슬플 때도 어울리고, 기쁠 때도 어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니까 술이 더 맛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음 때문에 저의 첫날 밤은 달콤함 하나 없는 그저 좋은 침대에서 잠만 잔 첫날 밤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혼여행 내내 술을 마셨어요.
신혼여행 다녀와 시댁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고모부 되시는 분은 저를 앉혀놓고 일장 연설을 하셨습니다. 네 시아버지였던 사람, 정말 대단한 양반이었다. 갓 30에 사업 성공시켜서 이 연희동에 큰 집 마련하고 기사 두고 가정부 두고 이 동생들 대학 공부 다 시키고 거기다 큰 공장을 3개나 굴렸어. 어려서부터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고려대를 3년 만에 졸업했다. 천재지 천재. 그러다 부도 나는 바람에 가진 거 다 날리고 갑자기 암에 걸려 세상 떴지만 그래도 그 명석한 피가 어디 가겠냐. 다 네 남편한테 갔을 거다. 그러니까 남편 잘 떠받들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훌륭한 집 며느리 됐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살길 바란다. 진짜 대단한 집의 며느리 된 줄 알아. 그야말로 요즘 시대에 안 어울리는 옛날 어르신 말씀이었지만 그러겠다, 잘하겠다 대답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니께 꼬박꼬박 연락드리고 시댁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맞벌이였지만 집안일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6개월쯤 됐을까 남편이 슬금슬금 제게 돈을 빌려가더라고요. 카드값 나가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네. 100만 원만 바로 입금해줘. 월급 나오면 바로 줄게. 자기야, 나 급해서 그러는데 지금 당장 150만 보내줄 수 있어? 생활비는 반반 부담이었고 각자 월급 관리를 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가져간 돈을 한 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갑자기 관리실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관리비가 넉 달째 밀려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관리비가 밀렸다니. 그동안 관리비는 남편이 알아서 냈다고 했기에 밀렸을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다 늦게 술 먹고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관리비를 넉 달이나 안 냈어? 아까 관리실에서 사람이 찾아왔었어. 남편은 술 취했다는 핑계로 제 말을 회피하더군요. 나 요즘 회사에서 좀 안 좋거든. 피곤하니까 좀 먼저 잘게. 뭔가 제게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밀린 관리비는 곧바로 제가 냈고요.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라길래 혼자 시댁에 갔는데요. 니네는 애 안 낳을 거니? 둘 다 나이도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랑 제가 생활 패턴이 좀 달라서. 더 늦기 전에 얼른 나아.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제 말에 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난 그런 말 못해. 그런 건 네가 알아서 잘 구슬려야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전에 보니까 걔가 양말을 이틀이나 신던데 나는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양말이랑 속옷은 매일 갈아입혀. 갈아입히라고요? 제가 직접이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직접 손수 갈아입히라는 건 아니고 옆에서 잘 좀 챙겨달라는 얘기야. 아침에 제가 먼저 출근하는데요. 솔직히 걔 지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내가 워낙 귀하게 키워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줬거든. 옆에서 안 챙겨주면 아무것도 못해. 너 바쁜 것도 알겠는데 이제 너 아니면 누가 챙기겠니? 안 그래? 시어머니 말씀이 맞긴 합니다. 남편은 착하고 점잖고 우직한 사람이었지만 반면 세상 물정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토요일에 자기 친구네 집들이랬지? 선물은 뭐 사가야 되나? 아까 낮에 통화했는데 그냥 몸만 오래. 그렇다고 어떻게 몸만 가? 작은 거라도 사들고 가야지. 아니야, 진짜 몸만 오랬다니까. 당연히 말은 그렇게 하지. 대놓고 선물 사달라 어떻게 말을 해?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지.
안 챙겨도 된다니까 그러네. 아이, 그냥 오랬어, 그냥. 며칠 뒤에 남편 말만 믿고 그냥 몸만 갔다가 정말 민망해 죽을 뻔했습니다. 친구네 집 도착하기 100m 전까지도 슈퍼에 들러서 휴지라도 사가자. 괜찮다니까. 그냥 가도 돼. 그날 집들이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빈손으로 온 사람은 우리뿐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처가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자기는 우리 엄마랑 언제 통화했어? 통화? 안 했는데? 아이, 장모님이 전화 안 하셨어. 엄마가 전화 안 한다고 자기도 안 하는 거야?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왜? 나는 할 말이 차고 넘쳐서 어머니한테 전화드려? 어른이니까 안부 전화 드리는 거지. 여자들끼리는 미주알, 고주알 할 말 많잖아. 아무리 여자라도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게 쉬운 일 같아? 식사는 잘하시는지,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아이, 알았어. 내일쯤 전화 한번 드리지 뭐. 그 사이 시어머니의 아이 타령은 강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우가 둘째를 임신했더라고요. 6주 됐단다. 솔직히 니네 먼저 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니? 나 최 씨네 손주 말고 김 씨네 손주 키워주고 싶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제 잘못이 아니기에 시어머니가 아이 타령할 때마다 저도 할 말은 꼬박꼬박 했어요. 그 사람 애 낳을 생각이 없나 봐요. 예, 어느 집은 생각하고 애 낳니? 세상 일이 어떻게 계획대로만 돌아가니? 애 생기면 누가 봐줘요. 저희 아직 집도 못 사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제가 일 그만둘 수도 없고 그 사람도 회사를 또 옮겨서 자리 잡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봐줄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돈만 벌어. 그리고 그 사람 거의 매일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들어요. 아침에도 저 깰 때까지 자고요. 그럼 술부터 끊게 해야지. 그걸 그냥 냅두면 어떡해? 저도 말은 했었죠. 어머니도 그 사람 보면 매일 술 끊으라 하시잖아요. 근데 계속 마시는 걸 어쩌겠어요? 몰라. 어떻게 좀 해봐.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 때부터 잠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일하랴 살림하랴 바쁘고 지쳐서 별 생각 없었고요. 아이는 언젠가 생기겠지 막연히 미뤄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탓을 오롯이 제게 돌리는 시어머니가 야속하더라고요. 날 잡아서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잖아, 잠깐 얘기 좀 해. 낮에 어머니 뵙고 왔는데 애기 얘기를 하시더라. 그 사람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TV를 보며 전자담배만 피워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혹시 나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 돈이 왜 필요한지 그동안 가져간 돈은 어떻게 된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돈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나도 없는데. 며칠 후 집으로 금융권 우편물이 도착해 뜯어보니 대출이자가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런 대출을 받았는지도 몰랐거든요. 이거 뭐야? 대출을 받았어? 왜? 아, 그거? 아이, 대출 이자가 싸길래 그냥 받은 거야. 그게 말이 돼? 대출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이자 싸서 받았다니.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될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혹시나 나중에 돈 필요할 일 생길 때 쓰려고 미리 받은 거지. 이자 싸니까 미리 받아놓은 거라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자 싸다면서 왜 밀렸어? 밀린 게 아니라 까먹은 거야. 내일 처리할게. 아, 내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데요. 그날 이후 남편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근해 돌아오면 잠을 자거나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죠. 그리고 어느덧 우리 둘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졌어요. 감기에 걸려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어느 날
느닷없이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바깥분 안 계세요? 지금 자고 있는데 어쩐 일이세요? 월세를 석 달이나 안 주시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월세요? 저희 전세잖아요. 바깥분이 말씀 안 하셨나 보네. 급하게 돈 필요하다면서 월세로 돌리고 싶다셔서 그렇게 했죠. 저도 갑자기 큰 돈 구하기 힘들어서 극구 안 된다고 했는데 하도 사정사정하길래.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아저씨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딱 보니까 와이프도 모르게 저지른 일이구만. 초저녁부터 자고 있는 거 보면 밥값 양반도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본데 잘 알아보시고 서둘러 밀린 월세 보내라고 전해주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버젓이 나랑 같이 부동산에 가서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사이 월세가 됐다니. 어떻게 된 거야? 이 집 월세로 돌렸다며. 그렇게 됐어. 왜 그렇게 됐는데? 나한테 얘기는 했어야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마저도 석 달이나 월세를 못 냈다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알았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뭘 알아서 해. 관리비 몇 달 밀리고 나 모르게 대출받고 집은 월세로 돌리고 그리고 요즘 출근은 왜 안 해? 회사 관뒀어. 회사도 관두고 실직 상태인데 그럼 무슨 돈으로 대출 갚고 월세를 내? 그만해. 나도 힘들어. 그중에 1억 5천은 내 돈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네 돈은 꼭 갚아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어떻게 걱정이 안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잠만 자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고. 그렇게 남편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닫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제가 출근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외출을 하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알려야 하나 어쩌나 전전긍긍하다가 남편이 사라진 지 일주일 되던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아까 나랑 통화했어. 어머니랑은 통화가 돼요? 제 전화는 안 받던데요. 걔 지금 지방에 있는데 일이 바쁘대. 무슨 일 하는데요? 저한테는 그런 말 없던데요.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기다려봐. 곧 연락하고 집에 갈 거야. 그러나 남편은 한 달이 다 되도록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다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요. 연락할 거라니까 뭐하러 찾아와. 전화번호가 결번이던데요. 그거 전화기를 잃어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어머니는 연락이 된다는 얘기네요? 간간히 전화가 와. 나도 걔 번호 몰라. 어머니,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지금 저 빼놓고 어머니하고만 연락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번호 아시죠? 몰라. 정말 몰라. 진짜야. 너한테 연락 안 하는 거는 지도 힘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한 달이 다 되도록 연락 한 통 없어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어디서 무슨 일 하는데요? 제가 격양돼서 다그치자 지금까지 고상을 떨던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야, 너 걔한테도 이랬니? 아주 사람 피를 말리는구나. 걔가 오죽하면 말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안 하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관리비 밀리고 대출받고 전셋집 월세로 돌리고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가져간 돈이 얼만데요? 남편한테 돈 몇 푼 준 게 그렇게 아깝니? 그리고 걔가 너한테만 가져갔겠어? 나한테도 가져갔어. 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여기저기 돈 갖다 쓰고 있는 아들이 한심하지도 않으세요?
너 말이 심하다? 한심하다고? 그래, 내 아들 한심하다. 그러게 애를 낳으라고 했잖아. 애라도 있으면 정신 차렸을 거 아니야? 역시 모든 게 제 탓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고 뭐고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애 없는 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어머니는 혼자 애만 되셨어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 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신혼여행 가서도 매일 밤 술 마시고 뻗어서 잠자리 한번 제대로 못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 남자 구실 제대로 하는지 확인조차 못했어요. 그놈의 술 때문에요. 금쪽 같은 아들이 그 지경이라는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당당하게 돌변하더니 잠자리에서 남자 하나 컨트롤 못하면 너도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걸 애꿎은 술 탓으로 돌려? 술을 마셨을 때나 안 마셨을 때나 그 사람은 그쪽으로 관심이 없다고요. 어쩌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걸지도 모르고요. 몰라. 니네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데요? 네가 알아서 찾아. 나는 몰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나는 모른다고.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니들끼리 알아서 해. 저는 이혼이라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 입에서 먼저 그 단어가 나오는지. 이혼이요? 그 사람이 이혼하겠대요? 네 입으로 그랬잖아. 걔 남자 구실 못한다고. 결국 내 아들이 병신이란 얘긴데. 그래, 내 아들 병신 맞아. 너 그런 병신이랑 계속 살 수 있어? 병신이요? 귀하고 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기셨다면서요. 그렇게 떠받들며 키웠는데 결국 병신만 되신 거예요? 아들 병신인 거 속이고 결혼시키신 거예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야? 병신이라는 소리는 어머니가 먼저 하셨잖아요. 너는 돌이라는 것도 몰라?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돌이요?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짓은 도리에 맞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혼하면 안 된다면서요. 성당에서 결혼하면 이혼 못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차마 할 말이 없었겠죠. 이제는 누굴 붙잡고 얘기해야 할지 친정에 알릴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신우를 찾아갔습니다. 신우도 이미 이 사달을 다 알고 있었는지 따지고 보면 엄마 말이 맞죠. 부부 사이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부부 일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면서 아가씨는 왜 걸핏하면 어머니한테 애 맡기는데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거랑은 다르죠. 오빠가 못 살겠다고 집 나간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이 내 연락은 피하고 어머니하고만 연락한다니까요. 전 몰라요. 엄마 말대로 그냥 기다려봐요. 언젠간 연락하겠죠. 신우는 제게 애써 매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코치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잠시 후 체념한 듯 털어놓기를. 사실 저도 오빠라면 징글징글해요. 어려서부터 엄마는 오빠밖에 몰랐어요. 저는 알바하면서 등록금 마련했는데 오빠는 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알바한 적 없어요. 학비며 용돈이며 다 엄마가 됐거든요. 석박사 만들어야 된다고 글을 쓰고 대학원까지 보냈는데 결국 중간에 그만두고 아까운 학비만 날렸어요. 오빠 학비의 반은 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바해서 엄마 용돈 드리면 그 돈 다 오빠한테 갔고요. 저는 애당초 우리 오빠 사람 구실 못할 거 알았어요. 아들 노릇, 오빠 노릇도 못하고 이젠 하다 남편 노릇도 못하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엄마 탓이에요. 젊어서 혼자 되고 그나마 있는 외할아버지 재산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살았으니까요. 그 때문에 외삼촌들이랑 영 끊고 지내잖아요. 그러면서도 오빠한테는 있는 대로 다 퍼줬어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결혼할 때 엄마가 오빠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걔 돈 좀 번다며? 연봉 세다며? 살살 비위 맞추면서 용돈 받고 살아. 전세금 1억 5천이나 보태는 거 보면 모아놓은 돈 좀 있나 보다. 봐서 꿍쳐놓은 돈 더 있으면 너 가게나 하나 내달라고 하든지. 아무튼 이제부터는 네 마누라 돈으로 먹고 살아.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고. 네 월급으로는 엄마 집 대출 받은 거 갚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 어리석게 사랑 따위에 빠져 불구덩이로 들어갔던 거죠. 결혼한 후에도 나한테 몇 번이나 돈 빌려갔어요. 하도 돈 타령하길래 저는 언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다니까요. 결혼 후에 나한테 가져간 돈이 3천이에요. 그러고도 남지. 엄마 집 대출 받은 거 이자도 못 내고 있던데. 전셋집도 월세로 돌렸다면서요? 그마저도 월세 몇 달 밀렸대요. 아무리 내 오빠지만 미친놈이야. 아니 대체 어디서 뭐라고 다니는 거야. 이쯤 되니 스스로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애당초 왜 꼼꼼하지 못했을까. 구속하기 싫어서 월급 봉투 달란 말도 안 한 건데 저의 애정이, 저의 배려가 치명적인 독이 되어 고스란히 제 가슴에 돌아와 박힌 거죠.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친정엄마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당장 시어머니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요즘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드네요. 어디 일을 다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성당도 가야 하고 간간히 딸내 애들도 봐줘야 하고요. 딸이 없는 양반도 아니고 사위가 어디 가서 행방불명되면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 바쁘다고요. 연락하라고 전할 테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한참 넋을 놓고 있더니 그놈 집 나간 지 얼마나 된 거야? 2달 다 돼가. 엄마 미안해.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곧 올 줄 알았지. 금방 올 줄 알았어. 그때 엄마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네 신랑 보고 싶은 거야? 걱정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엄마 말대로 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걸까? 보고 싶다기보단 만나서 죽이고 싶어. 그럼 뚝 굳히고 같이 가자. 엄마는 저를 끌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느닷없는 방문이었지만 역시나 시어머니는 당당하더군요. 글쎄, 이렇게 찾아와도 해결될 건 없어요. 돌아가세요. 사부인은 아드님하고 연락하신다면서요. 멀쩡한 전셋집을 월세로 돌려놓고 관리비도 몇 달 밀리고 여기저기 돈 갖다 쓰고 이런 거 다 알고는 계세요? 우리 딸 돈이 1억 5천이나 들어간 집입니다. 걔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회사 일이 잘 안 돼서 회사를 아예 때려쳤다던데요. 귀하게 키우셨다면서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길래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어려서부터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면 이렇게 되나 보죠? 결혼을 했으면 가정이 된 겁니다. 회사 일이 안 되면 배달 일이라도 해야 하고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달이라뇨? 막노동이라뇨? 제 아들은 그런 일 못합니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은 타고난답니까?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개 금쪽 같은 아드님이 어딜 가나 귀하게 대접받길 원하시겠지만 그 전에 사람돌이가 먼저 아닙니까? 그렇게 귀하면 계속 끼고 사셨어야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돈 없는 게 죄입니까? 시어머니의 말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돈 없는 죄가 아니고 무책임이 죄라고요. 일을 버려놨으면 본인이 해결해야지. 애도 아니고 늙은 엄마 총알바지 세워놓고 본인은 뭐 하는 거냐고요. 어머니가 그동안 그 사람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전에 그러셨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먹을까봐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 겉만 번지르르 하면 그런 소리 안 들을 거라 생각하셨나 본데 이런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안 들어도 될 욕을 먹는 겁니다. 사부인한테는 뭐래도 귀한 아들이겠지만 저한테는 천하에 죽일 놈이라고요. 어디서 총이라도 구해와서 쏴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욕. 저도 살면서 그 누구한테도 해본 적 없는데 오늘부터는 당당히 해야겠습니다. 대개 아드님은 애비 없이 자란 티가 너무 납니다. 아시겠어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목을 놓아 울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 그래, 내가 잘못 키웠다. 그 사람 지금 당장 오라고 하세요. 걔는 그냥 잊어. 잊고 네 인생 살아. 제 인생 사는 건 제 문제고 버려놓은 일은 해결은 해야죠. 걔 와봤자 해결 못해. 나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조금 있으면 이 집도 날아갈 판이야. 집 날아간다는 말에 엄마도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된 마당에 그 사람한테 바란 건 사랑이 아닌 책임이었는데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버린 거죠. 걔가 처음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네가 야무지고 똑똑해 보여서 우리 아들 잘 잡아줄 거라 생각했어. 잘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잘 먹여 살릴 거라 기대하셨겠죠. 나한테 있는 거라곤 이 집이 전부인데 그래서 우리 딸이 집은 절대 안 된다 극구 말렸는데도 하나뿐인 아들 장가간다길래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은 건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앞으로 나 살 길도 막막해. 대체 어떤 아들이 지 엄마 사는 집까지 날려먹는답니까? 그게 제대로 된 아들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이쯤 되니 슬슬 예상이 되더라고요. 출근 안 하고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뭔가를 하던 모습, 끊임없이 전화기 쳐다보며 짜증내던 모습, 늦은 밤 술냄새 풍기며 들어와 옷을 벗는데 주머니에서 여러 장의 복권이 우수수 떨어졌던 일, 이 인간 도박에 손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 전셋집이며 엄마 집까지 날리지 그야말로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저러다 큰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나도 아주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란다. 밤에 잠을 못 자겠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너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기도요? 지금껏 아드님 기도는 안 하셨어요? 가장 많이 한 게 아드님 기도 아니었냐고요. 어머니 기도가 부족해서 이 난리가 났을까요? 부탁인데 제 기도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기도는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친정엄마와 저는 조용히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엄마가 그러더군요. 내 딸이 이런 꼴 당해 미치도록 화가 나기도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저 양반도 참 불쌍하다. 그게 어떤 아들인데. 그 후 저는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사람과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라 제 월급이나 재산은 지킬 수 있었지만 집주인과 상의 후 밀린 월세 제하고 관리비 정산하니 딱 580만 원 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집주인 아저씨와 통화하던 날 며칠 전에 남편 되는 분 엄마라는 사람이 전화 왔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요? 왜요?
밀린 월세 제하고 남은 보증금 얼마나 되냐고요? 그거 돌려달라고. 기가 찼습니다. 다 날려먹고 그마저도 가져가려 하다니. 못 돌려준다니까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왜 계약한 사람한테 안 주고 며느리한테 주냐고. 그래서요? 뭐 돈 받고 싶으면 당사자가 직접 오라고 했죠. 사실 당사자가 달라면 그쪽에 주는 게 맞으니까. 혹시라도 직접 오면 아내분께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 편 들어주셔서. 나야 뭐, 받아야 될 돈 받고 다른 세입자 구하면 끝나지만, 여러모로 많이 속상하겠어요. 그 양반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괜찮게 봤는데, 참 못난 사람이네. 내가 이런 말하면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내분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 같은데, 얼른 잊고 새 출발하길 바래요. 아직 젊으니까 잘 살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끝까지 비겁한 그 사람이 너무 한심했고, 끝까지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고, 무엇보다 집주인 아저씨의 배려가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이라는 출발을 했는데, 왜 나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건지 너무 서럽고 속상했습니다. 집 정리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의 짐이었어요. 버리는 것도 일이라 신우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오빠 짐 시댁으로 보낼 건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짐 보낼 트럭 하나 보내줘야겠어요. 네, 언니, 그럴게요. 근데 아직도 오빠 연락 없죠? 없네요. 언니도 예상했겠지만 오빠 도박에 손댔대요. 지금 오빠 친구들도 엄마랑 저한테 연락 오고 난리예요. 엄마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도 지금 임신 중이라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남편의 짐을 정리하다 보니 옷이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다 비싼 브랜드의 옷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옷만 입고 살았으니 옷에 돈 쓰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했겠죠. 그리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봤던 두꺼운 사진첩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이번엔 남편보다 그 시절 시어머니 얼굴이 눈에 들어왔는데 젊고 곱고 우아한 모습, 남부러울 것 없이 당당하고 고상한 모습, 그때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못했겠죠. 수많은 옷가지들 사이에 사진첩과 결혼반지 그리고 웨딩 앨범까지 넣어 보냈습니다. 옆에서 짐 정리를 도와주던 친구가 말하길 금쪽 같은 아들이 사람 구실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네 시어머니라는 양반 이 짐들 보고 또 한 번 억장 무너지겠다. 완전 기함할 거야. 정말 그럴까? 다 끝났구나. 홀가분해하지 않을까? 우리 아들 지금 6살이잖아. 나중에 걔가 이런 인간 돼 있다고 생각하면 아휴 아찔하다. 니네 잠자리도 거의 없었다며. 내 아들이 남자 구실 못한다고 생각하면 완전 미칠 노릇이지.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다라는 친구의 말이 위안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쏟아부은 나의 감정, 시간, 돈 모든 게 아까워 미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 비하면 내가 낫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추슬렀어요. 그 후 저는 다시 일에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그 인간 생각이 나서 자다가 벌떡벌떡 깨기도 했고 꺼이꺼이 목 놓아 울기도 하고 그 인간 머리에 총을 겨누는 상상, 그 인간이 차에 깔려 죽는 상상, 도박하다 걸려서 감옥 가는 상상 등 별의 별 생각을 다 했죠. 몇 달 전 약속이 있어 백화점에 갔다가 시어머니였던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시누이 딸과 함께 키즈카페 앞에서 서 있던데 그야말로 행색이 말이 아니더군요. 혹시라도 눈 마주칠까 한참을 바라봤는데 한 손으로 아이 손을 잡고 허공을 멍하게 쳐다볼 뿐 영혼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엄마의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저 양반도 참 불쌍하다. 엄마의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전형적인 초라한 노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 대학 졸업하자마자 24살에 부자 남편 만나 결혼해 아들, 딸 낳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사람 부려가며 떵떵거리며 살다가 갑자기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허망했을까. 그리고 유일하게 믿고 살았던 아들마저 결혼에 실패하고 도박꾼이 됐으니 얼마나 비참할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이 이해된다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아들을 감싸는 모습, 내 새끼 정신 차리게 혼을 내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비겁하게 외면하고 회피했던 모습, 어쩌면 자업자득이겠죠.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더 이상 저주하고 불행을 바라진 않겠다 다짐했어요. 이제는 아무리 미워해도 더 이상 추락할 데도 없는 모자니까요. 그러던 중 얼마 전 다 늦은 시간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 지금 우리 시댁 어르신 돌아가셔서 상가집에 왔는데 여기 네 남편 있다? 제 눈앞에서 사라진 후 처음 듣는 그 사람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는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람 맞아? 확실해? 당연히 확실하지. 내가 이름까지 확인했는데. 이름을 확인해? 어떻게? 건너편 빈소 상주야. 니네 시어머니 돌아가신 것 같더라. 불과 몇 달 전 키즈카페 앞에서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거동이 불편해 보이진 않았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야, 아무튼 너 빨리 일로 와. 집 나간 이후로 그 인간 만난 적 없지?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며. 지금 당장 와서 갖고 간 돈 달라고 해. 친구는 범인을 잡은 형사처럼 흥분해서 저에게 빨리 오라고 했지만 됐어. 안 갈래. 가봤자 줄 돈도 없을 거야. 없긴 왜 없어. 조의금 들어온 돈 있잖아. 어떻게 남의 조의금을 달라고 해. 신우나 사위 손님들도 많을 텐데. 하긴 아까부터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그 인간 손님은 거의 없더라. 꼬라지도 말이 아니야. 하긴 뭐 상주 얼굴 반쪽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그냥 거지가 따로 없다 야. 머리카락도 반이나 날라가고. 보고 싶긴 했어요. 그리워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할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머머, 저 인간 여전하다 여전해. 지금 자리에 앉아서 혼자 소주 마시고 있다. 완전 깡소주. 정말 가관이다 가관이야. 아우 추잡해. 그만 끊자. 잠깐만 끊지 마. 어머머, 술 마시다 말고 혼자 쳐 우네? 그렇겠지. 보통 불효자가 아니지. 저런 모질이 아들 남겨두고 네 시어머니 어떻게 눈 감았을지 모르겠다. 그만해. 끊자고. 솔직히 직접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당히 그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기도 했지만 아무리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 어머니 가는 길을 망치게 할 순 없더라고요. 마침 그 다음 주 대학 동창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원치 않게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선배, 동창들하고 싹 다 연락 끊겼었잖아. 중국에 가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일 하다가 쫄딱 날려먹고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돈 빌리고 못 갚아서 완전 잠수 타다가 친구 한 명이 사람 풀어서 간신히 잡았대. 어디 원룸에 사는데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완전 폐인 됐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어쩌다 그런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까. 한편으로는 저 사람 망가진 게 내 탓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저 사람의 엄마처럼 모든 걸 보듬었어야 했던 걸까? 아들 키우듯이 했어야 하는 걸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쳤냐? 얘 뭐라는 거야? 그게 왜 네 잘못이야?
굳이 네 잘못을 따지자면 사랑에 빠진 죄밖에 없어. 그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 인간이었다고. 절대 자책하지 말고 빨리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이나 해, 이 기집애야. 요즘 다른 사람 만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게 가장 확실한 복수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던 중 그 사람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이에요? 얼마 전에 엄마 돌아가셨어요.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을 했습니다. 아, 어쩌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3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오빠를 기다렸는데 오빠가 늦게 오는 바람에 보지도 못하고 많이 놀랬겠어요. 제가 언니한테 연락한 이유는 엄마가 생전에 언니한테 주라고 한 게 있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요? 신우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오래전부터 며느리 생기면 주려고 간직했던 건데 제가 시집 오고 손주 생기면 그때서야 주려고 했지만 기회가 생기지 않았고 아들이 도박으로 집까지 날렸지만 그것만은 꼭 쥐고 있었대요.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정신 차리고 재혼이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고 혹시라도 계속 갖고 있다가는 아들이 갖다 팔지 않을까 해서 신우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본인도 당신 가실 날을 알고 계셨던지 뇌출혈로 쓰러지기 며칠 전에 신우에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꼭 저한테 주라고. 별거는 아니에요. 엄마 시집 올 때 해온 진주 세트랑 금반지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요? 나 못 받아요. 아니에요. 사실 엄마가 언니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언니 찾아가서 용서 빌고 다시 잘해보라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소심해서 못 간 거예요. 엄마 눈 감기 전까지도 계속 당부했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하라고. 늦더라도 사과는 꼭 하라고. 어쨌든 나는 그거 못 받아요. 언니 마음도 알아요. 그치만 이건 언니께 맞아요. 긴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인생에 며느리는 언니였잖아요. 이거 언니한테 보낼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요? 몰라요. 경찰 조사 받는다는 말도 있고 그렇긴 한데 난 앞으로 오빠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오빠도 저 보기 부끄러운지 엄마 장례 치르고 연락 한 통 없고요. 저는요, 다시는 오빠 보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죽었단 소식 들려오면 모를까.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당뇨병 걸린 와중에도 매일매일 술 퍼마시고. 언니, 어쩌면 우리 오빠랑 이렇게 된 거 잘 된 건지도 몰라요. 언니는 오빠랑 다르게 능력도 있고 생활력도 강하잖아요. 어서 좋은 사람 만나세요. 내가 오빠의 행복은 바라진 않아도 언니의 행복은 꼭 기원할게요. 신우가 보낸 시어머니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래전 시집 올 때 해온 폐물들이라 촌스럽게 짝이 없는 물건들이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소중히 보관했는지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맞을까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제 물건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제게 마음을 써준 시어머니가 안쓰럽고 불쌍하고 처음으로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식 날 부모님 앞에서 앞으로 잘 살겠다 약속했었는데 잘 살지 못한 건 분명 제 잘못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며칠 전 버스를 타고 회사 일을 보러 가던 중에 그 사람을 봤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고 있던 중에 창밖으로 보이던 모습, 복권방에 터덜터덜 나와 건물 구석에 서서 담배를 피우더군요. 행색을 보니 몹시 초라했습니다. 초라하다 못해 비참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정수리가 휑하고 여전히 술만 마시며 지내는지 살이 찌다 못해 퉁퉁 부어있는 모습. 당뇨가 얼마나 심하게 온 건지 다리도 약간 저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버스에서 내려 달려가 내 인생 돌려달라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참 이상하죠. 저도 모르게 혹시라도 시선이 마주치면 어쩌나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잠시 뒤에 다시 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걷다 그 사람이 뿜어낸 담배 냄새를 맡고 무섭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급하게 담배를 끄고 어딘가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 따가운 시선이 아주머니 한 사람이 아닌 세상의 시선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훤칠한 외모만큼이나 언제나 당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사소한 시선에도 기가 죽을 만큼 약해지고 작아진 사람. 너무 많은 걸 잃었고 그 중에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세상을 뜬 어머니 그리고 짧게나마 아내였던 저는 다시 찾을 순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